인생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제 스트레스를 삶의 불가피한 일부분으로 받아들이는 전환적 태도가 필요하다. 물이 새지 않는 완벽한 수도꼭지처럼 스트레스를 잠글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없애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삶의 긍정적 에너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스트레스를 이제부터 나를 최우선으로 돌보라는 신호로 여길 것을 제안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각 속의 집에서 편했고 굿바이 블랙독의 저자이며 작가, 예술가 및 사진작가인 매튜 존스톤과 심리학자인 마이클 플레이어의 공저 굿바이 스트레스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2030년이면 스트레스가 세계 1위 질병으로 심장병을 앞지를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면서 우울과 불안 등 스트레스 관련 정신질환이 지금보다 더 만연해질 거라며 그 위험성을 경고했다. 쉬어도 쉰 것 같지 않고 깊이 잠들지 못하고 깨어 있어도 근심과 걱정, 우울이나 불안에 시달린다고 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이들이 부쩍 많아졌다. 왜 그럴까? 오늘 소개해드릴 굿바이 스트레스의 저자는 피곤하고 지친 느낌을 스트레스 상태로 정의하며 심할 때는 전반적인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생각과 행동, 의욕과 에너지, 감정과 기분, 대인관계 등 많은 부분이 변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저자는 이제부터 스트레스와의 새로운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 책에서 스트레스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다양한 방법을 보여줍니다. 또한 저자 매튜 존스톤이 직접 그린 그림들은 자칫 딱딱할 수 있는 심리학 개념들을 더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1장 스트레스리스, 스트레스 없는 나, 2장 마인드리스, 정신에 휘둘리지 않는 나, 3장 fearless, 두려움 없는 나, 4장 timeless, 시간에 쫓기지 않는 나, 5장 weightless, 체중 고민 없는 나, 6장 fightless, 싸우지 않는 나, 7장 limitless, 한계 없는 나로 나뉘어 있으며 스트레스로부터 몸과 마음의 균형을 회복하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가는 다정한 길라잡이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각별한 당부. 지금 당신이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에 놓여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손을 내밀어라. 믿을 만한 누군가와 대화를 시작하라. 신뢰할 만하고 안전한 사람이면 누구라도 좋다. 혼자 견뎌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쁜 기분으로 하루를 낭비하기에 당신의 인생은 너무나 짧고 소중하다. 1장 스트레스 없는 나. 우리는 왜 스트레스를 받을까? 스트레스는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소모를 일으키는 모든 요인을 가리킨다. 스트레스는 정상적인 삶의 일부이며 적절한 수준의 스트레스는 사실 이로운 면도 있다. 일을 잘해내고 싶은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활력을 유지해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결과에 대한 약간의 스트레스가 없다면 당신은 시험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을 것이고 회의 발표 준비도 꼼꼼히 하지 않을 것이다. 스탠퍼드 대학의 켈리 맥고니걸 박사와 동료들에 따르면 스트레스 자체가 아니라 스트레스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 그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나쁘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나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위협이든 아니든 위협을 느끼면 우리의 교감신경계는 투쟁,
도주 반응으로 알려진 일련의 생리학적 증상을 일으킨다. 이것은 수많은 포식자를 피해야 했던 인류 초기의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주변에 포식자가 나타나면 뇌의 경보 시스템은 미리 프로그램화된 물리적 탈출 계획을 자동으로 활성화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 반응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남아있다. 심장 박동을 빨리 해 팔과 다리로 혈액을 보내고 깊은 심호흡으로 근육에 더 많은 산소를 보내며 땀을 더 흘려서 열 손실을 촉진하고 소화와 같은 덜 중요한 기능을 둔화시킨다. 또 동공을 열어 더 집중하게 하고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 수치를 높여서 어떤 행동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마주하는 위협의 종류에 따라 도망치거나 그 자리에 남아 싸울 준비를 하게 된다. 문제는 실제로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가 아닌데도 우리의 경보 시스템이 위협을 너무 많이 감지한다는 점이다. 업무 마감일, 동료와의 말다툼처럼 일상의 작은 스트레스도 위협으로 인식한다. 물리적 위험 상황이 아니지만 우리 몸이 마치 위험 상황에 빠진 것처럼 반응한다는 점에서 이것은 거짓 경보와 다름없다. 스트레스 반응의 일부로 뇌가 당장의 위협에만 초점을 맞추는 가운데 뇌의 이성적인 부위는 느슨해진다. 이것은 큰 그림을 놓친다는 의미이고 결국 차분함을 유지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분별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투쟁 도주 반응의 정반대를 활성화해야 한다. 바로 부교감 신경계가 주도하는 휴식 회복 반응이다. 일상 속 스트레스 수업, 수영에서 얻은 교훈. 여러 해 전 바이런 베이에서 새해 맞이 행사를 함께 즐긴 두 친구와 나는 킹스비치의 별빛을 보면서 잠이 들면 근사하겠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다. 우리는 곧바로 행동에 들어갔다. 나뭇가지와 방수천으로 간단하게 숙소용 텐트를 세웠다. 그리고 따뜻한 여름 공기 속에 파도 소리를 듣다 보니 이내 곧 스르르 잠이 들었다. 새벽 5시쯤 해가 뜨고 볼일도 해결할 겸 눈을 떴다. 그리고 내 눈앞에는 엽서처럼 완벽한 바다 풍경이 펼쳐졌다. 나는 일행을 푹 자게 놔두고 아침에 수영을 나가기로 했다. 그런데 물에 뛰어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 거센 이한류를 만났다. 수영 실력이 그리 좋지 않은 나는 순간 완전히 두려움에 빠졌다. 해변 쪽으로 나오려 했지만 마치 누군가 나를 기둥에 꼼짝하지 못하게 묶어놓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두 팔을 허우적거리며 잠자고 있는 친구들에게 고함을 질러보았지만 너무 멀어서 내 목소리가 그곳까지 닿지 않았다. 나는 기진맥진해졌고 이내 바닷물을 먹기 시작했다. 아, 꼼짝없이 죽게 생겼구나. 절박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해변을 향해 헤엄치는 그 절박한 순간 겁에 질린 마음속에 희미한 기억이 떠오르면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한유를 만나면 억지로 헤엄치지 말고 그냥 몸을 맡겨야 한다. 나는 호흡을 가라앉히고 몸을 뒤집어 누운 자세로 아침 하늘을 응시했다. 그리고 몸을 파도에 천천히 내맡겼다. 한참을 쓸려가더니 마침내 이한유가 호를 이루며 해변의 남쪽 끝으로 되돌아왔다. 나는 이한유에서 가볍게 내려서 해변까지 헤엄쳐 나왔고 모래사장 위에 멍하니 누워 방금 벌어진 일을 곱씹어 생각해 보았다. 그날을 계기로 나는 스트레스 사건에 대처하는 방법도 이한류에 휩쓸렸을 때와 다르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스트레스는 마치 이한류처럼 당신의 에너지, 명료함, 창의력, 합리성을 빼앗아 간다.
문제를 해결할 힘을 고갈시키고 건강과 행복에 위험을 주기도 한다. 이럴 때 우리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나는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지금 이 상황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마음을 안심시키고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이러한 수용과 전환적 태도는 스트레스의 힘을 약화시키고 우리를 고요한 물가로 데려다 준다. 이 이야기에서 배울 점. 저항할수록 그것은 끈질기게 지속된다. 2장. 정신에 휘둘리지 않는 나. 이 장에서는 뇌의 생물학적 특성, 뇌가 스트레스에 반응하고 대처하는 방식, 그로 인한 행동을 소개한다. 이를 알고 나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악화시키는 쪽으로 행동하는 이유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런 다음 마음 챙김으로 스트레스 온도를 낮추는 방법을 살펴볼 것이다. 이번 장에서 나는 정신이 우리의 진정한 자아, 영혼, 인식, 지능 혹은 내면의 본질을 표현할 때 사용하고 싶은 단어라면 무엇이든과 별개인 것처럼 말할 것이다. 또한 정신은 생각보다 신뢰할 만한 친구가 아니라는 사실도 보여줄 것이다. 스트레스가 나쁜 줄을 알면서도 정신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이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정신의 기능을 살펴봐야 한다. 과거 선사시대에 인간은 날카로운 송곳니를 가진 호랑이처럼 사납지도 않았고 치타처럼 빠르거나 하마처럼 강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주변의 경쟁 상대를 잘 알아채고 한 발 앞서 생각하지 않으면 자칫 한 입 먹잇감밖에 될 수 없었다. 심리학자 러스 해리스 박사는 정신을 살아남아야 하는 기계라고 표현하면서 우리를 살아남게 하는 것이 정신의 일차적인 기능이라고 설명한다. 정신은 이 일을 잘해왔기 때문에 인간이 여전히 잘 살아 있으니까 우리는 생활 속에서 정신에 점점 더 많은 책임을 부여했다. 그러자 곧 이 멜론 크기의 독재자는, 다시 말해 정신은 문제가 없는 곳에서 문제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동료들 앞에서 말을 해야 할 때 불안감이 들게 하거나 상사가 내 앞을 지나갈 때 괜히 식은땀이 흐르게 하는 식으로 말이다. 두려움을 느끼는 상태가 계속될수록 정신은 더 큰 힘을 얻게 된다. 저기 가지 마, 혹은 그건 하지 마, 와 같은 정신의 명령을 당신이 고분고분 잘 따르기 때문이다. 두려움이 커질수록 당신은 더 큰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이것이 지속되면 전적으로 이성에 의지하게 되고 통찰력이라는 재능은 점점 자리를 잃게 될지 모른다. 그 결과 산다는 것은 오직 생존만을 위한 것이 되어버린다. 스트레스가 당신이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의미다.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고 긴장감을 느끼는 것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그런데도 당신은 왜 정신의 전원 코드를 뽑아버리지 못할까? 그것은 정신이 매혹적인 독재자이기 때문이다. 정신은 우리를 설득해서 무엇이든 하게 만들 수 있다. 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변화에 저항하게 할 수 있다. 회의실 테이블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이렇게 말하는 정신이라는 독재자 모습을 그려보자. 자, 이것 좀 보라고. 지금 내가 모든 책임을 맡고 있으니 당신은 안전하잖아. 그러니 아무것도 바꾸지 않겠어. 정신은 변화를 달가워하지 않을 때가 많다. 하지만 이런 정신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있다. 이 책에서 정신이 어떤 속임수로 당신을 계속 올가매고 있는지 간파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일상 속 스트레스 수업 두 번째. 걔가 알려준 교훈. 오래전 미국을 여행하던 중 멕시코 바하칼리포르니아 주로 떠나는 서핑팀에 합류한 적이 있었다.
바하는 건조하고 황량해서 초목이 많지 않았지만 바다가재 요리와 파도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곳이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험준한 해안가 산책로를 따라 혼자서 하이킹에 나섰다. 1시간쯤 걷다 보니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절벽 꼭대기에서 작은 집 한 채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곳을 지나려면 그 집 뒷뜰을 가로질러야 했다. 혹시 불법 침입자로 오해받을지 몰라서 집주인이 보이기도 전에 친근한 목소리로 올라 하고 인사를 했다. 그런데 되돌아온 것은 미친 듯 짖는 소리와 정신없이 바닥을 긁는 발소리였다. 순식간에 작은 푸들 2마리와 거대한 핏불 1마리가 나를 향해 쏜살같이 달려왔다. 그리고 내 앞에는 푸들 2마리가 너를 혼내줄 거야 라고 말하는 듯 요란하게 짖고 있었다. 핏불은 2귀를 납작하게 젖히고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다. 순간 나는 어릴 때 집에서 키웠던 개들이 상대의 두려움을 감지하고 거기에 반응한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래서 핏불이 내 주위를 한 바퀴 도는 동안 최대한 침착하게 다독이는 목소리로 부엔 무차초, 부엔 무차초, 착하지 착하지 하며 말을 건넸다. 개들은 확실히 내 편안한 말투에 반응하는 듯했다.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핏불은 내 발을 물어뜯는 대신 킁킁 냄새를 맡더니 한쪽 다리를 들어서 내 운동화 위에 흥거하니 실내를 범했다. 순간 이제야 괜찮은 상황이군 하며 안심한 나는 다시 한번 말했다. 부엔 무차초. 핏불은 넓적한 머리를 꼿꼿이 쳐들고 덩치 작은 친구들과 함께 총총걸음으로 되돌아갔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그 집을 무사히 나와 숙소로 돌아왔다. 이 이야기에서 배울 점,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응 방법이 달라지면 얼마든지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 3장 두려움 없는 나. 이완이 필요한 이유. 스트레스를 받으면 평소보다 실수가 잦아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혹시 주변 사람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발견한 적이 있는가? 어쩌면 이런 말을 들었던 적도 있을 것이다. 와, 그 사람이 그런 실수를 했다니 믿을 수가 없네. 대체 무슨 생각이었던 거야? 사실 신경생물학적 관점에서 그 사람은 생각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스트레스는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사고를 방해한다. 이제 그 사고를 정상화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내담자들이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는 어떤 유익한 말을 해주어도 관심을 보이거나 제대로 귀 기울이지 않는다. 이럴 때 나의 1차적인 목표는 내담자들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그들이 명료하게 생각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으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나는 착지 및 각성 완화 기법으로 내담자들을 진정시킨다. 이는 호흡의 속도를 늦추고 몸 안 깊숙이 숨을 집어넣는 방법을 가리키는 용어다. 이렇게 하다 보면 내담자들은 문제를 더 또렷이 파악하게 되고 공포 반응, 각성 상태를 완화함으로써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된다. 몸의 긴장을 풀어주면 마음도 편안해진다. 마음챙김 호흡. 마음챙김 호흡은 내가 좋아하는 명상법 중 하나로 외출하기 전이나 강연 직전에 이 방법을 애용한다. 호흡은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하는 파트너다. 호흡을 인식의 대상으로 삼으면 마음이 든든하다. 어떤 순간이든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마음챙김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음챙김으로 호흡하는 방법. 다른 마음챙김 활동과 마찬가지로 아래의 과정을 녹음한 후 재생하여 차례대로 실행해보자. 첫 번째, 편안하지만 집중을 유지한 상태로 척추를 곧게 펴고 자리에 앉거나 등을 바닥에 대고 눕는다.
양손은 긴장을 푼 자세로 허벅지 위에 올리거나 몸통 옆에 내려놓는다. 타이머를 최소 5분 후로 맞춰둔다. 두 번째, 가능하다면 눈을 감거나 그게 불가능하다면 시선을 부드럽게 푼다. 세 번째, 몇 분 동안 자신이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호흡이 몸 안으로 흘러들어오고 빠져나가는 움직임을 알아차린다. 아무것도 바꾸려 하지 말고 들어오고 나가는 호흡을 느낀다. 네 번째, 세 가지 서로 다른 관점에서 각각 1분 정도씩 호흡에 주의를 집중한다. 첫째, 코로, 혹은 필요하다면 입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호흡의 감각을 느낀다. 호흡에 따라 콧구멍이 조금씩 움직이고 내쉬는 숨의 온도가 약간 올라가는 현상을 알아차린다. 둘째, 숨을 쉴 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가슴에 집중한다. 숨을 들이쉴 때 갈비뼈가 확장되어 옷에 닿고 내쉴 때 흉곽이 꺼지는 현상을 알아차린다. 셋째, 호흡을 들이쉬고 내쉴 때 배가 부풀었다 꺼지는 모습을 관찰한다. 숨이 들어올 때 복부가 팽창하고 숨이 나갈 때 수축하는 현상을 알아차린다. 다섯 번째, 남은 시간 동안 앞서 말한 세 가지 접근법 중에서 가장 집중하기 쉽다고 느껴지는 방법을 하나 선택한다. 들이마시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내뱉기가 끝나는 순간까지 각 호흡의 전체 범위를 완벽하게 따라간다. 각 호흡이 어떠한 노력도 없이도 알아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차린다. 호흡을 조절하려 하지 말고 각 호흡이 깊은지 얕은지 빠른지 느린지만 알아차린다. 여섯 번째, 머지않아 정신이 과거의 생각이나 미래로 방랑하여 기억이나 두려움, 후회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자신이나 작업에 관한 판단 또는 다음 할 일에 대한 기대로 이동할 수 있다. 주의가 흩어진 것을 인식하자마자 의식하되 판단하지는 않으면서 주의를 다시 호흡으로 가져온다. 집중이 어렵게 느껴질 경우, 오직 그런 경우에만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마음속으로 들이쉬고와 내쉬고라고 말해도 좋다. 말보다 감각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호흡법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마음이 유난히 분주하다면 이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다. 5분 동안 여러 차례 정신의 방랑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것도 당연하다. 당신이 할 일은 매번 방랑하는 자기 자신을 붙잡아 호흡으로 부드럽게 되가져오는 것이다. 이때 자신이 얼마나 잘하고 못하고 있는지는 판단하지 않는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신은 마음 챙김을 하는 중이다. 마음 챙김 호흡이 필요할 때 매일 같은 시간에 적어도 5분씩 선호하는 방법으로 마음 챙김 호흡을 실천해 본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 어느새 이 시간이 기다려질 것이다. 너무 바빠서 짬을 낼 수 없다면 하루 중 특정한 스트레스 상황과 만날 때마다 호흡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도 괜찮다. 다음과 같이 마음챙김 호흡을 일상에서 습관적으로 실천해 볼 수 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운동할 때, 긴장된 일을 앞두고, 어딘가를 걷거나 무언가를 기다릴 때, 줄을 서서 대기할 때, 잠자기 직전, 수시로 불안하고 초조할 때. 4장, 시간에 쫓기지 않는 나. 적게 일하면서도 만족하는 방법. 적은 시간에 더 많이 일하는 방법. 시간에서 승리하기. 시간은 늘 부족하다. 당신은 늘 충분하지 않은 시간 안에 일을 끝내려고 고군분투한다. 시간을 더 마련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시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법. 할 일을 줄인다.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못한다는 생각을 멈추는 순간 원하는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파레토 법칙, 80대 20의 법칙을 명심한다. 결과의 80%가 노력의 20%에 의해 좌우된다는 뜻이다. 그러니 노력을 집중할 곳을 현명하게 선택한다. 자잘한 일은 자잘할 때 해결한다. 아침 일찍 가장 힘든 일을 해치우면 남은 하루가 수월하다. 동료들과의 관계를 개선한다. 물리적인 업무 환경을 개선한다. 고민이 되는 일은 자연 속에서 다시 생각해 본다. 어려운 일은 몸과 마음이 달라지면 뜻밖의 답을 얻게 된다. 불확실성을 받아들인다. 작은 변화부터 일단 시작한다. 여기서 기억할 점은 그럴 기분이 아니어도 일단 시작한다. 꼭 완수해야 하는 일이라면 지금 시작하는 것이 좋다. 일단 시작하면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어김없이 그렇다. 떠오르는 영감보다 노력이 중요하다. 5장 체중 고민 없는 나. 신체적 자아를 잘 돌보는 방법. 올바른 식사, 수면, 운동으로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방법. 스트레스와 과체중. 당신은 간단한 원칙들을 충실히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여기에 스트레스 경험을 줄이는 것도 포함된다. 역경, 유혹, 불편을 마주하더라도 얼마든지 건강한 몸 상태를 영위할 수 있다. 우리의 목표는 완벽한 몸매가 아니라 건강한 신체적 자아를 세상에 내보내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발표한 건강한 체중관리 요령부터 살펴보자. 1. 섭취하는 칼로리를 가급적 줄인다. 2. 건강에 해로운 지방과 당분이 높은 음식의 섭취를 제한한다. 3. 과일, 채소, 콩류, 통곡물, 견과류를 더 많이 먹는다. 4. 매주 적어도 150분 정도의 중강도 운동을 지속한다. 여기에 당신의 식단에 추가하면 좋을 음식이 몇 가지 더 있다. 아보카도와 같은 좋은 지방, 동물성 단백질, 치아씨와 아마씨 같은 다양한 종류의 씨앗들이다. 내가 좋아하는 격언 중에 변화는 수용의 동생이다라는 말이 있다. 현재의 상태를 먼저 받아들여야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수용이란 현재의 상태나 상황이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바란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조건 없이 현재의 상태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당신을 올가매는 수치심, 부정적 감정, 폭식 등의 행동을 멈출 수 있다. 스트레스는 과체중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수면과 체중은 서로 영향을 미친다. 연구에 의하면 하루에 5시간 미만 수면하는 사람은 비만일 가능성이 55%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잠을 적게 자는 사람들의 경우 배고픔 및 열량 섭취 증가와 관련된 호르몬이 활성화될 수 있다. 단 것을 더 자주 찾거나 너무 피곤해서 어떠한 운동도 하지 못하는 상태로 빠질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영양과 수면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은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기 위한 핵심 열쇠이다. 6장 싸우지 않는 나. 서로에게 힘이 되는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전반적인 대인관계의 능력을 향상하는 방법. 관계가 주는 스트레스. 성공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모두가 겪는 어려움은 바로 관계의 스트레스다. 연구에 따르면 가족 문제는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이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과의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일이어서 애써 바꾸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정말 그럴까? 관계 능력을 키운다면 어긋난 관계는 분명 바뀔 수 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느낄 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불안과 짜증을 퍼부으면서도 그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한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와 세상 사이에 거리감이 생기고 그로 인해 우리는 타인과의 갈등과 오해에 시달리기 쉽다. 예전에 나에게 상담을 받았던 한 부부와의 면담 기록을 살펴보자. 찰리,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무척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텔레비전을 좀 보면서 쉬고 맥주나 한두 잔 마셨으면 딱 좋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죠. 소피아, 최근에 저는 남편한테 너무나 화가 나요. 도대체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매일 저녁 그는 늦게 퇴근을 하고 집에 오면 소파에 쓰러져서 저녁 내내 텔레비전만 봐요. 요리, 청소는 물론 대화까지 모든 걸 저 혼자 해야 한다니까요. 저도 직장이 있는데 말이죠. 어느 날은 진저리가 나서 그에게 게으르고 이기적이라고 말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대수와 붙이더라고요. 저희는 대판 싸웠고 저는 지금 침묵 시위 중이에요. 찰리, 아내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계속 잔소리를 해요. 하지만 시키는 일을 하면 전부 잘못했다고 뭐라고 하죠. 아내에게 저는 뭐 하나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안 보이나 봐요. 요즘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다는 걸 전혀 이해해 주지 않아요. 당신도 배우자 혹은 함께 사는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비슷한 푸념을 들은 적이 있는가? 이 면담 이야기를 통해 상대의 행동에서 얼마나 쉽게 오해가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갈등이 뒤따르는지 알 수 있다. 찰리의 문제에 대한 소피아의 반응은 결국 그에게 더 큰 스트레스를 안겨주었고 그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다. 그런가 하면 찰리의 행동은 소피아가 인정받지 못하며 그래서 외롭다고 느끼게 했다. 이런 행동 패턴은 자기 강화적 악순환 고리를 만들어 두 사람의 생활에 계속 영향을 끼친다. 찰리가 자신이 집에서 쓸모없는 존재이고 지지받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업무에 집중하기 더 어려울 것이다. 이것은 업무 성과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더 큰 스트레스를 초래한다. 비슷한 악순환은 소피아에게도 일어났다. 소피아는 찰리와 함께 있는 시간을 회피했다. 그 시간이 의미 있거나 서로에게 힘이 되지 않으며 재미도 없기 때문이다. 함께하는 시간은 긍정적 강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두 사람 모두 외로움을 느낄 뿐이었다. 결과적으로 부부의 관계는 더 악화됐다. 찰리의 속마음은 자신이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라서 숨 돌릴 공간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본의 아니게 우울하거나 심술궂은 말을 내뱉을까봐 걱정스럽다는 것이었다. 소피아를 적절히 상대해줄 에너지가 충분치 않다는 점도 염려되어 그는 일부러 거리를 두었다. 그것이 소피아를 더 외롭게 했다. 자신이 이해받지도 인정받지도 못한다고 느꼈던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소피아는 찰리가 속마음을 말하지 않아서 남편에게 혹은 둘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을지 모른다는 걱정도 들었다. 그것은 두려운 일이었고 그래서 소피아는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해서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매번 말다툼으로 끝나버렸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대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싸움만 하다가 소통을 중단해버렸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스트레스를 잔뜩 받고 서로를 오해하다가 외로운 상태가 되었다.
이렇듯 서로에게서 물러나는 행동은 관계가 파국으로 가는 출발점이다. 당신은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 부부와 비슷하게 대처한 적이 있는가?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가? 그때 상대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계속 이어질 위험에 빠졌을 때는 다음과 같이 대처한다. 먼저 한 번 더 생각하고 나서 말한다. 지금 일어나는 일에 열린 마음으로 솔직해진다. 어느 한쪽이 이겨야 끝나는 싸움으로 만들지 않는다. 똑같은 주장만 되풀이하지 않는다. 상대의 말을 경청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 필요하다면 상대가 불만을 풀어놓도록 허락한다. 이때 진심으로 귀담아 들어주고 말을 끊지 않는다. 중간에 휴식 시간을 갖고 상대가 숨 돌릴 여유를 준다. 미안하다는 말에 힘을 믿는다. 당신이 잘못했다면 진심을 담아 사과한다. 7장 한계가 없는 나. 고갈된 나를 재충전하기. 스트레스에 쌓여있거나 마음이 울적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느낀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는 많이 쉬고 일을 덜해도 어쩐지 더 피곤한 기분이 들기도 한다. 계속 그 상태로 지내다가는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버리고 기분이 나아질 만한 일도 더는 하고 싶지 않다. 처리해야 할 일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런 상황은 기분을 더 악화시킨다. 여기에 특별한 치료법이 있다. 행동 활성화라는 심리학적 기법을 이용해서 활동량을 늘려 고갈 주기에서 벗어나서 재충전 주기를 시작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몸을 움직이면 즉각적으로 기분이 좋아진다. 머릿속 고민을 털어버릴 수 있으며 상황을 잘 헤쳐나갈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운동이 일종의 스트레스 회로 차단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지금 스트레스에 허우적대고 있고 간신히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지금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움직여보라. 펄쩍펄쩍 뛰거나 제자리 달리기를 하거나 아니면 활기차게 춤을 춰봐라. 조금 유치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몇 분 후면 금세 몸이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될 것이다. 활동량을 늘리면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계속 움직이고 싶은 의욕 또한 높아질 것이다. 단순한 동작과 복잡한 동작을 적절히 섞어서 기분을 끌어올려줄 몸 동작으로 전체적인 균형을 맞춰보라. 이를 계획표로 만들어라. 먼저 몸을 움직이는 활동으로 시작한다. 몸을 움직이면 그 자체만으로 기분이 좋아져서 다음 할 일로 넘어가고 싶은 의욕이 생긴다. 기분은 한층 고조되고 이것은 긍정적인 추진력을 만들어서 결국 재충전의 주기로 하루를 끌어가게 된다. 여기서 정신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한다. 정신은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전부 완료할 때까지 재미있는 활동을 할 자격이 없고 그래서 무엇도 즐겨서는 안 된다고 속삭인다. 하지만 기억하라. 놀지 않으면 바보가 된다는 사실을. 바보가 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감에 빠질 수 있다. 즐거운 시간 없이 일만 계속하면 오히려 일의 성과는 적어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즐거움을 허락할 때보다 해내는 일도 더 줄어들 수 있다. 기분이 울적하면 일어나서 걸어라. 어깨를 뒤로 당기고 가슴을 펴고 지나가는 사람들과 당당히 시선을 마주쳐라.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기. 이 책을 읽은 후에도 스트레스는 다시 찾아올 것이고 그때마다 좌절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원점으로 되돌아갔다는 뜻은 아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 좌절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 일인지 자신에게 물어보라. 그리고 기본으로 돌아가는 데 집중한다면 정상 모드를 되찾을 수 있다. 입꼬리를 끌어올려 살며시 미소를 짓고 당신이 이루어낸 진전을 상기하면서 그동안 배운 방법들로 다음 순간을 계획한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스트레스 해법이 진정으로 와닿는 유익한 책 굿바이 스트레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